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어제보다는 많아요. 제가 이제 먼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팬딩 멤버를 모집하고 막 이렇게 회원 가입을 받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제 논리를 영상에서 피면 그거를 또 누군가가 베껴서 본인 영상에 대입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걸 이 사람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나중 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하고 C가 동일해져요. 예. 이렇기 때문에 제 찐 구독자님들하고 오랜 어떤 그런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예. 근데 지금 팬딩을 해도 팬딩까지 와서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돈을 내고 보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안 할 텐데,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흐름을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눈치챌 사람은 눈치챌 거고, 딱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코인 가격이 24,000달러 BTC 기준에서 올랐어요. 예. 갑자기 뜬금포로 바이낸스를 가지고, 그리고 BUSD를 가지고 급작스럽게 태클을 걸더니 또 가격은 또 올려놓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바이낸스에 관해서 지뢰를 또 설치를 해놓고, 거기 트랩에 걸린 분들도 또다시 이제 필터링 해서 이제 갈려 나간 거고. 자, 이제 바이낸스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금융 엘리트들이 세운 EDXM이라는 거래소가 1월에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바이낸스를 죽인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를, 에? 그런 사고를 대입을 또 여기다가. 근데 저는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하잖아요. 바이낸스 한국 진출하면 업비트는 죽을까요? 같이 상생과 공생의 관계가 유지될 텐데, 이 가상자산 시장은 정해진 파이에, 지금 있는 파이에 시총에서 남아 있을까요? 시총은 점점 더 커질 거고, 거대 자산 운용사, 거대 거래소들도 거기서 이 파이를, 예? 같이 나눠 먹는 어떤 그런 형태로 성장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논리도 참,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플러스 1은 2다는 이 단순 논리를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하면 결국엔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거기다가 챗 GPT라는 인공지능, 거기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그게 지금보다 더 보편화가 되면 아마 더 많은 바보들이 아마 생성이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걸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더 많이 부가가치 창출할 거고, 그게 대중을 또 휩쓸면, 챗 GPT가 또 휩쓸면, 그 안에서 그게 편리하다는 걸 앞에다 내세우긴 하지만 사색의 힘은 떨어지겠죠. 사색의 힘은 떨어지고, 그것을 또 세력이란 사람들은 이용을 할 거고. 어쨌건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찔끔 올랐어요. 예? 여기서 7%가 또 빠져도 찔끔 내린 건데, 어쨌건 이걸 보고 와, 엄청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 올려놓고 알트코인 가격도 슬금슬금 올려놓고, 예. 여기서도 달러를 보니까 달러도 상승하고 이것도 또 상승했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 플러스 1은 2다는 이 공식을 모든 사고방식에 대입을 하면 거기서 아마 통수를 맞을 확률이 점점 많아질 거다. 2023년도 마찬가지, 2024년, 5년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단계적 저항선이 있는데 그걸 그냥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10,000달러 내지는 많아봐야 15,000달러를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본인이 원효띠라는 착각을 하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죠. 자, 근데 어쨌건,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거의 다 부정적인 뉴스더라고요. 미국의 금리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거야, 이런 한쪽으로 몰아가고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크게 빠지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빠지.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제 재미난 뉴스인데,
제가 이거 이상하다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위메이드 뭐 작년 800억 영업 손실 1분기는 또 흑자 전환할 것. 어저께까지만 해도 요 문장이었거든요. 위메이드 작년 800억 원 영업 손실까지만 있었고 이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다 1분기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이게 여기 기사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붙었어요. 여기서도 아마 이 코인에도 아마 통수화진 사람들 많을 텐데 이 머카도라는 거래소가 남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비트 같은 존재, 북미에서는 코인베이스 같은 존재, 그 정도 지명도가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믹스가 상장됐어요. 예, 이것도 통수를 친 거죠, 사실은.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 시장에도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뉴스에는 뭐 4대 거래소? 4대 거래소가 절대로 안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코인 시장이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거기에 이제 통수를 맞는다. 어저께 그리고 제가 뉴스를 몇몇 개 보니까 이미 시그널을 줬어요. 상승시킬 거라는. 이거는 단기적인 거에 국한된 얘기가 아마 아닐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팍스 신임 대표로 뭐 레온풍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대표 선임 이 뉴스에도 보면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기 이사회 구성 중에 4명 중에 3명은 바이낸스 그러면 75%가 여기 이사진에 투입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이제 플랫폼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아마 시간을 거쳐서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 당국과 한국정부 당국과 뭐 어떤 뭐 협업을 하겠죠. 협력관계라고 하면은 뭐하지만 이것에 관해서 뭐 논의를 하겠죠. 어떻다 저떻다 막 이렇게 그 직전이 아닐까 그 전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뭐 예? 아시아 태평양의 대표가 한국에 들어온다.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번에도 중소거래소 네임돼 있는 거래소들 말고 중소거래소들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는 해외도 마찬가지야. 근데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마진 거래에 특화되어 있는 중소거래소 레퍼럴을 아마 많이 소개를 많이 할 거예요. 레퍼럴을 걸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그 수수료가 그죠? 유튜버한테 들어가죠. 거기다가 마진 거래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커. 근데 많은 돈을 주면서도 이 거래소를 이용하게 할 때는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진 괜찮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팍스는 한숨 돌렸지만 도산 위기 놓인 중소형 코인 거래소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만 규제 칼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 칼날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필터링 돼서 이제 삭제되는 거래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긴 코인이 그냥 순식간에 인출도 못하고 사라지는 사태가 향후에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요. 코인도 뭐 물론 코인도 뭐 알트코인 중에 수많은 코인들이 점진적으로 정리되긴 하겠지만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임돼 있는 거래소, 누구나가 다 알아주는 그런 거래소 위주로 거래를 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마진 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마진 거래는. 그리고 상원 공화당 준비금 증명 법안 초안 작성 이거를 악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엄청난 호재예요. 준비금 증명에 관한 초안을 작성했다. 규제가 들어온다.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제도권 수용을 위해서 문을 살짝 열어놨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뭐 악재다 엄청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규제 단속 속에서 코인베이스, 제이프모건 관계 유지 규제는 한다고 그러는데 주거래 은행이 뭐 끊는다 뭐 팍소스 어쩌고저쩌고 서클사 뭐 USDC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한 2, 3일 동안 계속 나왔었어요.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에 끊기면 폭락이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죠.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통념적인 그냥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했고, 모든 인간의 활동을 다 이 공식을 대입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이 공식을 대입을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잘 구분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부를 취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뭐 내가 뭐 현물 경제에서 사업을 하건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JP 모건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벌써 이미 힌트는 줬었다 대중들한테.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 어쩌고저쩌고 뭐 BUSD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그리고 미 전문 변호사 리플 싫어하던 사람들 리플 응원 시장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게 XRP가 뭐 증권으로 판명되면 뭐 상장 폐지되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상 XRP가 증권으로 판명돼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지 여기서 한 번 더 통수를 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증권으로 판명되든 증권이 아니게 판명되든 이거는 의미가 없다. 제가 그래서 XRP에 관한 뉴스나 논거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 뭐 할 건데. 오늘 증권으로 몰아갔다가 내일 모레 되면 또 딴 뉴스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몰아갔다가 온탕과 냉탕을 계속 오가게 대중들을 그렇게 만들 텐데 거기에 제가 포커스를 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도지죠, 도지. 시바 이누견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한마디, 새 CEO는 트위터의 새 CEO가 놀라운데 하면서 여기 CEO라는 옷을 입고 있고 시바 이누가 이 자리에, 의자의 자리에 여기 앉아 있어요.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지코인이 뭐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또 앨런 머스크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일관되게 계속 도지코인에 관한 주장을 계속 펴왔어요. 대중들은 이 트윗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오히려 더 수익의 손실을 보니까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60% 정도는 도지코인에서 돈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아마 이 사람들도 다 돈을 벌 거예요, 결국에는. 어쨌건 트위터와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엮이는지 점점 이제 저도 궁금해지고, 여기 보면 규제에 관해서 토큰 증권 입법 속도가 중요해. 뭐 하여튼 뭐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규제에 관한 얘기죠. 점진적으로 계속. 그리고 왜 넘어가지 않냐. 셀시우스 셀 토큰 복구 과정에서 20센트 가치를 볼 수 있다. 변호사가 말했다. 현재 토큰 시장 가치는 54센트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54센트인데 이게 복구 과정에서 20센트? 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코인데스크에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더 폭락할 거라는 얘긴데, 이 기사를 보고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보이잖아. 이 거래소 토큰도 마찬가지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BNB도 마찬가지죠. BNB도 증권이냐 이것에 관해서 휩싸여가지고 중간에 아마 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쨌건 그렇다는 거. 일관성과 중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큰 돈을 못 번다. 코인데스크가 언제나 사실을 얘기하진 않아요. 베리 실버트가 FTX 파산 6개월 전에 뭐 기존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만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인도 크리켓 위원회 여자 프리미어 리그 팀에서 암호화 링크를
피하라고 지시한다. 이 표면상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보면 인도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재미난 뉴스예요. 그죠? 코인데스크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홍콩의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 뭐 한다. 그래서 홍콩의 전문 투자자니까 좀 거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800만 홍콩 달러 이상인 개인과 4천만 홍콩 달러 이상인 기관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 접근을 오픈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예전보다 홍콩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조금 오픈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어쨌건 흐름이 그렇고 FTX 붕괴 이후 비트코인 뭐 401k 그러니까 연금 제한을 두는 것을 뭐 피델리티에 요청했다. 미국 상원 의원이 이게 작년 11월 23일 날 상원에서 이제 이거 갖다 피델리티한테 태클을 걸었거든요. 왜 대중들의 돈을 연금에다가 붙여서 가상자산을 불안한 시장에 왜 이거를 개입을 시키냐. 피델리티는 당장 이 상품을 중단시켜라. 대중들을 보호해야 돼. 상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원 공화당이 암호화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도입 계획. 자, 여기서도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자, 여기서 이제 하원에서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피델리티는 예전에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상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어쨌든 변함은 없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뭐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예, 이거는 아마 많은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예, 들어올 거를 미리 예견하는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기사도 이제 되게 저는 재미나게 봤는데 한국 전자상거래 임원 테라랩스 실링을 위해 뭐 루나를 수락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그래서 신현성 테라 공동 창업자로부터 뭐 이 루나 토큰을 지급받아서 이 사람이 이거를 티켓몬스터 전 뭐 CEO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많이 봤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미스터 신현성은 왜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나? 그리고 왜 이 기사가 수면 위로 부각됐나? 그러면 모든 것은 프레임은 이 사람이나 권도영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빗썸도 실질적인 핸들링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고 할게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앞에서 얼굴마담 역할 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어쨌건 그리고 카카오 뭐 하이브의 반격 임박 뭐 SM 엔터테인먼트의 새 주인 미궁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 하이브가 뭐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카카오는 뭐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와 하이브는 전혀 관련이 없나 지배구조가 전혀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급작스럽게 SM 엔터테인먼트가 중앙에 올랐을까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거를 대중한테 이입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K-팝이라는 트렌드를 통해서 그 비하인드에 아마 중국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막 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 속에 점진적으로 규제안이 들어오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쩌네 뭐 STO가 어쩌네 뭐 누구는 앞으로 폭락이 올 겁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각자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여태까지 잘 견디셨던 분들은 끝까지 뭐 결승점을 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